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이야기가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 브랜드에서 정리한 아주 방대한 역사 자료고요. 다른 하나는 대학 박물관에서 고대 향수병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연구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두 자료를 막 넘나들면서 단순히 좋은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보려고 해요. 고대 무덤에서부터 로마의 화려한 욕실, 그리고 20세기 프랑스의 한 실험실까지 인류와 식물의 그 수만 년에 걸친 관계를 한번 추적해 보시죠. 네, 이게 시작점부터가 아주 놀랍습니다. 보통 아로마 테라피 하면 뭐랄까 되게 현대적인 웰빙 트렌드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뿌리가 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깊어요. 보내주신 자료 첫 장에 나오는 그 6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 무덤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거든요. 6만 년 전이요? 네, 이라크 샤니다르 동굴에서 발견된 무덤인데 그 주위에서 약용식물의 꽃가루가 엄청나게 발견됐어요. 학자들은 이게 그냥 바람에 날려온 게 아니라 장내 의식의 일부로 의도적으로 놓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거죠. 어쩌면 인류가 향기 나는 식물의 특별한 힘을 인지한 최초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와, 6만 년 전이라니. 문명이 생기기도 훨씬 전부터 인류는 식물의 향에 뭔가 특별한 의미를 뒀던 거네요. 그럼 이 막연한 인지가 어떻게 체계적인 지식으로 발전했는지 고대 문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메소포타미아 점토판에 기원전 4000년부터 소나무 잎이나 회향 같은 걸 질병 치료에 처방했다는 기록이 나오네요. 인도의 5천년 역사를 지닌 아유르베다에서는 아로마 마사지가 정신과 영혼까지 치유하는 핵심 건강법 중 하나였죠. 그 신성한 경전 베다에는 무려 700여 종의 허브랑 아로마가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에게 향이라는 게 단순히 코를 즐겁게 하는 기호품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향을 즐기는 것하고 치료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경험이었던 거네요. 요즘 다시 주목받는 웰리스라는 개념이 사실 수천 년 전에 이미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대인들한테 향은 신과 소통하는 통로이자 또 질병을 물리치는 약이었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 기념하는 의식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거의 예술의 경주로 끌어올린 문명이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정말 향기 사용의 대가였죠. 신전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향기로운 수지를 태우고 그 연기가 신과 인간을 연결한다고 믿었잖아요. 파라오 시신을 미라로 만들 때 쓴 오일들도 강력한 방부, 항균 효과가 있었고요. 클레오파트라가 제스민이랑 몰약, 장미 에센스를 넣은 발효 우유로 목욕했다는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고요. 네, 이집트의 그 방대한 지식이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체계화됩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매일 향기로운 목욕과 향유 마사지를 하는 게 건강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단언할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아테네에 전염병이 돌자 도시 곳곳에서 향기 나는 식물을 태워서 공기를 정화하려고 명령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지식을 이어받아서 향기 문화를 그야말로 폭발시킨 게 바로 로마고요. 로마인들은 진짜 향기의 열정적인 소비자였어요. 침대, 옷, 가구는 물론이고 공중 목욕탕이랑 분수, 심지어 군대 깃발에까지 향수를 뿌렸다고 하니까요. 로마의 향기 사랑은 때로는 좀 사치스럽다 싶을 정도였죠. 자료에 보면 극장 공연 중에 관객석에 사프란가루 녹인 물을 안개처럼 뿌렸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당시 공연 관람은 시각, 청각뿐만 아니라 후각적으로도 대단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물론 맨 앞줄 귀족들은 온몸이 노랗게 물들었을지도 모르지만요. 하하, 상상이 가네요. 근데 문헌 기록에는 발삼, 몰약, 계피 같은 비싼 향들이 주로 나오는데 정말 모든 로마인들이 그렇게 화려한 향을 썼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 박물관 분석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딱 제시합니다. 과학자들이 실제 고대 향수병에 남은 흔적을 분석해봤더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현대 과학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몰랐을 과거의 모습이죠. 연구진들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랑 질량 분석법이라는 정밀 기술을 썼는데요. 쉽게 말해서 수천 년 된 향기 분자들을 종류별로 쫙 줄을 세운 다음에 각 분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분에 아주 작은 흔적만으로도 어떤 식물이 사용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나요? 놀랍게도
분석된 대부분의 평범한 향수병에서는요, 올리브 오일을 베이스로 하고 그 위에 소나무, 전나무, 주니퍼 같은 구하기 쉬운 침엽수 수액으로 향을 낸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문헌에 기록된 그런 값비싼 이국적인 향들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역사의 기록을 일종의 팩트체크한 셈이네요. 문헌에 기록된 화려한 향기 문화는 상위 1%의 이야기였고 고고학적 증거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군요. 자료에 나오는 아리발로스 같은 향수병을 보면 공처럼 둥글고 납작한데 주로 운동선수들이 몸에 오일을 바를 때 썼다고 하잖아요. 그 작은 크기랑 좁은 주둥이만 봐도 내용물을 얼마나 아껴 썼을지 짐작이 가요. 그렇죠. 역사는 종종 화려한 기록을 남기지만 과학은 말없는 유물 속에서 보통 사람들의 진짜 삶을 복원해내는 거죠. 이 발견은 로마 시대 향기 문화에도 분명한 계급이 존재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럼 그리스 로마에서 그렇게 폭발적이었던 향기 문화가 왜 유럽에서는 한동안 좀 잊혔던 걸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편견 때문만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역로나 기술이 끊기는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유럽이 큰 혼란에 빠졌죠. 무역로가 끊기면서 동방의 귀한 향료들을 구하기 어려워졌고 공중 목욕탕 같은 로마의 생활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지도교가 지배하면서 몸을 과도하게 치장하고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걸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됐죠. 허브를 다루는 지식은 종종 마법이나 주술과 연관돼서 탄압받기도 했고요. 그 지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게 지켜낸 곳이 바로 아랍 세계였군요. 그렇습니다. 유럽이 이른바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 아랍의 학자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의학, 식물학 지식을 번역하고 보존하면서 발전시켰어요. 특히 페르시아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의사인 아비센나가 식물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증기증류법을 발명했는데 이건 아로마 역사에서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그가 이 방법으로 처음 증류해낸 게 바로 그 유명한 장미 오일이었습니다.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가 고대의 지혜를 보존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셈이네요. 그런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이 지식이 다시 유럽으로 역수입되기 시작했고요. 근데 유럽에서 향이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는 좀 아이러니한데요. 바로 흑사병 때문이었습니다. 네. 중세 시대의 가장 강렬한 이미지 중 하나인 그 흑사병 의사를 떠오르면 쉬워요. 새 부리처럼 생긴 쥐괴한 마스크를 쓰고 다녔잖아요. 그 부리 끝에는 악취, 그러니까 오염된 공기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향이 강한 허브랑 향신료를 가득 차워넣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 부리 마스크가 사실은 일종의 개인용 방독면이자 아로마 디퓨저 역할을 동시에 했던 거군요. 과학적 원리는 몰랐지만 악취가 질병이랑 관련이 있다는 본능적인 직감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절박함이 낳은 발명품이네요. 맞습니다. 비록 미신에 가까웠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유럽인들은 향기가 가진 소독, 방충 효과를 다시금 체험하게 됐고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향수는 다시 귀족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는 아로마 테라피라는 단어가 탄생한 20세기로 넘어올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프랑스의 화학자 르네 모리스 가테포세인데요. 그의 인생을 바꾼 건 1910년에 일어난 한 번의 끔찍한 사고였죠. 네, 자신의 실험실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양손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본능적으로 손을 가장 가까이에 있던 액체통에 담갔는데 그게 바로 순수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화상 부위의 통증이 빠르게 달아앉고 상처가 감염이나 흉터 없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치유되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된 거죠. 화학자였던 그는 이 경험을 그냥 운이 좋았다 하고 넘기지 않았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왜? 라는 질문을 던졌고 자신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30년대에 자신의 연구를 집대성한 책을 내면서 아로마와 테라피를 합친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결국 가테포세의 사고에서 시작될 작은 호기심이 경험의 영역에 머물던 고대의 지혜를 검증의 영역으로 끌어온 결정적 계기가 된 셈이네요. 수천 년간 이어진 민간 유법이 비로소 과학의 언어를 얻게 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가테포세가 과학적 연구의 문을 열자 그의 뒤를 잇는 훌륭한 선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군의관이었던 장발레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항생제가 부족해지자 에센셜 오일을 소독제로 써서 부상병들의 궤절을 치료했고요. 생화학자 마르게리트 모리는 에센셜 오일이 신경계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개인별 맞춤 마사지 기법을 개발했죠. 그리고 자료에 나오는 케모타입이라는 개념은 아로마 테라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약학자 피에르 프랑콤이 도입한 개념인데 식물의 화학적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예를 들어 똑같은 로즈마리라도 스페인의 강한 햇볕 아래서 자란 거랑 북아프리카에서 자란 건 핵심적인 화학 성분의 구성 비율이 다르거든요. 하나는 근육통에 더 효과적이고 다른 하나는 호흡기 질환에 더 효과적일 수 있죠. 이 케모타입 개념 덕분에 아로마 테라피는 훨씬 더 정밀하고 과학적인 치료법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놀랐네요. 한 화학자의 우연한 사고에서 시작된 탐구가 이제는 식물의 화학적 신분증까지 분석하는 정밀한 학문으로 발전한 거군요. 덕분에 오늘날 17,000편이 넘는 과학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인정받는 분야가 되었고요. 네,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에서 객관적인 과학의 세계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거죠. 오늘 정말 장대한 시간 여행을 했네요. 6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에서 피어오른 막연한 믿음이 이집트의 종교의식, 로마의 사치, 또 아랍 학자들의 지식 보존을 거쳐서 20세기 프랑스의 한 실험실에서 아로마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정립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향기는 때로는 신성한 약이었다가, 때로는 부의 상징이었다가, 다시 과학적 치유법으로 돌아오는 흥미로운 순환을 보여줬네요. 이제 여러분이 에센셜 오일 한 병을 손에 들 때 그 느낌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기 제품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의학, 종교, 무역, 그리고 과학 탐구의 역사가 응축된 작은 타임캡슐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가테포스의 화상치료나 발레의 소독제 사용처럼 식물의 의학적 효능에 대한 경험적인 발견이 과학적 탐구로 이어진 사례를 잘 보여주잖아요. 현대과학이 이런 고대의 지혜 중 일부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지금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읽고 있던 또 어떤 전통약초가 미래의 혁신적인 의약품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지 않나요?